예, 여러분, 오늘도 상표권 제5장 부분 마지막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제5장 상표권에 대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상표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서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개념과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구제 내용에 대한 것과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여러분들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야 될 업무가 바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관리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 업무가 될 것이고요. 아마도 가장 많은 업무에 대한 수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적법한 침해인가 혹은 침해가 아닌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사안인가 라는 판단으로부터 만약 법적 제재가 가능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민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어떤 구제책을 써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 차원에서의 활용법과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되겠고요. 보통은 사회 실무적 내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해석은 사실 전문적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동일과 유사한 영역을 동시에 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과연 그 유사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그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등에 대한 판단 여부는 반드시 실무자 손에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 내용에 대한 검토와 소위 말하는 판례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심층 있게 검토를 하셔야 후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상표권 침해 시에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적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상표권 제5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 제19강에서는 상표권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권은 상표를 만들어서 등록해서 소유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상표를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가 타인에 의해서 사용권을 부여해서 물건을 만들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일반적인 상표의 사용 방법인데, 이러한 상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 그리고 법정 사용권과 선사용권 등 법조문에 의한 여러 형태의 사용권이 존재한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전용 사용권은 상표권자의 소유와 이전에 대한 권리를 빼고는 거의 동일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독점 배타적 권리의 성격이고 계약으로 발생을 하지만 과거 설정 등록을 기본으로 했던 것들이 한미 FTA를 시행한 2012년부터는 전용 사용권도 계약만으로 유효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상표 등록원부에 전용 사용권을 반드시 등록할 의무가 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실무상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용 사용권자는 자체적으로 민형사상 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침해에 대한 제재를 상표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도 직접 할 수 있으며, 다만 상표권자에게는 이전과 기타
허락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대비해서 채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계약으로 발생이 되고 마찬가지 제3자의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실무상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상표등록원부에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적 계약관계만을 형성해서 통상사용권리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자체 민형사상 구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전용사용권자와는 다르게 상표권자나 혹은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득해야만 그 부재와 활동이 가능하다 하겠고요. 이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다른 제3의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반면에 법정사용권이나 선사용권은 우리 상표법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존속기간 만료 전후 관련된 법정사용권과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시되 사용권과 선사용권에 대한 차이점은 선사용권은 타인의 등록 권리에 앞서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혹은 주지조명성이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부여되는 권리이고 법정사용권은 특허권이나 원특허권자들이 사용 가능하게끔 허용되는 그런 법 제도상 마련된 사용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채권적 권리인 것은 동일하고요. 부정경쟁 등의 목적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상표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협의의 소멸과 광의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다 협의의 소멸 원인에 해당이 되는데 광의의 소멸 원인에는 상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효과를 발생하는 상표 무효가 확정됨으로써 광의의 소멸 원인이 그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존속기간 만료, 10년의 존속기간 만료, 상속인의 부존재 혹은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표권에 대한 갱신이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상표권이 소멸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상표 등록의 취소 그리고 상표 등록의 무효 이런 내용들이 협의의 소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자신이 직접 사용을 하든 누군가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서 사용을 하든 유효한 존속기간 내에는 반드시 사용을 하는 것이 상표 권리의 권리부여 기본 취지가 되겠고요. 이에 대한 최근의 실무적 내용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핵심적 사업 내용을 빼고는 나름대로 그 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소위 라이센스 계약서나 사용권 관련된 계약을 통해서 여러 이해관계인을 형성하고 상표에 대한 사용을 증거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의 실무자시라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유효한 관리를 위해서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 그렇지 않은 영역의 상표 등을 구분해서 소멸 가능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권에 대한 개념이나 사용에 대한 전제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것이고 침해가 발생된 경우에 그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민형사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장에서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 제66조에서는
상표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유사 영역에서의 침해,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침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까지도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목적 등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따위도 예비적 행위로서 침해에 해당됨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조, 모조 등의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그러니까 금형 틀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따위의 행위도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이 되고요. 일정한 상품을 소지하는 행위, 유통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는 행위 또한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가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에 있어서는 동일성 범위로 한정을 하되 동음 이어의 지리적 표시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예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표권이 침해하기 위한 성립 요건을 보면 유효한 상표권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보호 범위 내에서의 상표 사용일 것,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지정 상품 유에 대한 해당 유에 최소한 해당이 되어야만 그 보호 범위 안에 상표의 사용이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즉 전용이나 통상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그 침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즉 사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 내지는 영리를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이 그 해당 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배상 또는 신용회복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침해죄는 고의와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 법 취지가 상표권 성립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표권의 침해는 동일 유사 혹은 예비적으로 침해를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만 존재한다면 그 지정 상품 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용을 하였다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표법 제66조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문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표관리 과목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상표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을 기본 해석의 골격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조문은 반드시 몇 차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된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구제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사적 구제, 즉 형사가 아닌 민사적 방식에 의한 구제 방법이 그 첫 번째이고요. 다음번에 살펴볼 형사적 구제, 이렇게 양분해서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먼저 민사적 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법 제65조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 금지 또는 예방에 대한 청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는 간접 침해를 포함해서 침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의 청구를 부대 청구로서 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청구 외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설비나 물품에 대한 제거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예방적 청구는 아닙니다. 즉 상표권 분쟁이 발생되게 되면 판매, 생산, 제조, 그리고 유통에 대한 금지 가처분 따위의 가처분 행위를 많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심판과 대형법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굉장히 유효한 대형법으로 민사적 구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실무적 사례입니다. 즉 상표 침해가 발생이 되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 외에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상표에 대한 사용이나 제조나 판매나 이런 따위의 긴급성을 가진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는 것도 민사적 구제 방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되겠고요. 명백한 사안인 경우에는 가처분과 더불어서 손해배상을 위한 가압류 등과 같은 보존 처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업계의 실무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 손해배상 법리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교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까지는 이 민법과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서만 됐다면 뒷부분에 보실 2012년 이후에 이 교재가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미 FTA 변화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67조의 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 즉 5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는 법관이 증명이 없더라도 침해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손해를 명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동시 청구에 따라서 법정 손해배상과 둘 중에 상표권자는 하나를 선택해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판매 수량에 의한 손해 계산 등의 내용이라든지 손해액의 추정과 손해액에 대한 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실무상에서 이 계산법에 따른 손해액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영업상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추상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은 그야말로 판단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과 전문적 상담을 반드시 통해서 하되 67조의 이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제한적 범위지만 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최근의 실무적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사적 구제 내용을 보면 초과액 청구, 변론의 전 취지 등에 의한 손해액 인정액 등이 마찬가지로 법 제6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신설된 67조의 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최근에 이러한 일반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병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시스템과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에 개념적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사적 청구에 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표는 이미지 내지는 브랜드에 대한 실추, 가치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법 제69조에서는 상표권자에 대한 신용회복 청구 권리를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의 침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에 함께 손해액 배상에 가름하여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 가능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표에서도 신용회복 청구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과 광고 명령에 대한 헌법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위헌적 결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과 광고에 대한 명령은 별도의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예외적 내용이 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발적 광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규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고 경고나 증거 보전, 즉 각종 보전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가처분 형태의 별도의 청구들도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재 그리고 각종 협의에 의한 분쟁 조정 등을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특별법상 허용되는 제도들을 민사적 구제 방법 외적으로 행정적 구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 방법인데요. 형사적 구제 방법은 즉 다시 말해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이 되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상표법 제93조, 94조, 95조, 96조 등에서는 이 벌칙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66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93조에서 침해죄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다만 다른 지식재산 범죄와 달리 친고죄, 즉 권리자가 고소, 처벌을 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공익성에 발맞춰서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벌 규정으로서 몰수와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침해자, 실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위증을 규정하고 있는 94조, 허위 표시 행위,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등록을 의미하는 R자 표시라든가 기타 등록 상표권을 표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죄가 해당이 되고, 사위행위, 즉 거짓이나 기타 거짓의 행위로 뭔가 침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상표법상 벌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 고소를 통해서 침해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요청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양벌 규정과 몰수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과거에 집행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경제벌적 고액의 벌금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민형사적 구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먼저 하고 어떠한 것을 후에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는가는 그 상황과 기업 여건에 잘 맞춰서 진행함이 기본이고요. 단순하게 구제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고소를 남발한다든지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처한 위치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반하는, 역행하는 관리와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5장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심판, 즉 취소와 무효에 대한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에 대한 분쟁,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기타 본 강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5강 정도로 25강까지 내지는 27강까지 정도로 강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와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실무에 있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상표권 침해와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강사가 별도로 준비한 교재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관리자로서 상표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